이렇게 돼 있구나. 자리가 바뀌었네. 똑같은 건데 뭐.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큰 정책 방향이나 노선을 바꾸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국정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요구였습니다. 이것을 가벼이 여기고 기존 하는 대로 한다든지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경제정책, 안보정책, 인사정책 모두 바꾸십시오. 부동산 정책, 특히 우리 당의 새로운 제안들을 받아들여서 고칠 것은 고치고 가셔야만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들 모두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늦지 않습니다.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고칠 것은 고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만 대통령도 성공할 수 있고 또 우리 국민들도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존 정책들 대폭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용두 3위로 끝났습니다. 지난 4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 이후에 추가 수사를 계속한다고 했습니다마는 1년 가까이 지나서 겨우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만 불구속 기소한 채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8개 부서가 총동원된 사건입니다. 그 배후를 밝히려는 수사를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을 해체하고 온갖 핍박을 가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재수사도 무망합니다. 특검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진실을 밝혀야 하지 이렇게 태산명동의 서일필식으로 용두 3위로 이진석까지만 책임을 묻는 이런 수사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덮는다고 덮여지지 않습니다. 덮으려고 할수록 국민들은 더 의혹을 가지고 지켜볼 겁니다. 정의가 죽지 않는 한 이 사건을 그대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선거 당일 개표 상황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세를 더 낮추고 국민 앞에 겸손하게 다가가도 모자랄 판에 당의 변화와 쇄신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록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은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이 사건에 대해서 공당으로서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과 당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리 당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적각 윤리위원회 회부해서 윤리위원회 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어제 윤리위원장에게 윤리위원회 소집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윤리적인 기준을 더 강화하고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모든 의원님들과 당원들께서는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을 설정하고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은행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지난 7일 잠정 중단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오늘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혈전 문제 등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전을 고려해서 만 30세 이상에게만 접종을 재개한다는 방침인데, 제외된 접종자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도 방침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백신 여권을 도입한다면서 코로나 종식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계획한 일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백신 후진국이라는 그런 상황인데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안이한 현실 인식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200만 명의 1차 접종이 가능하다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고, 또 11월 집단 면역도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의 목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된다면 참 다행이지만 현재 백신 접종률이 2.21%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연일 백신 수급과 접종에 차질을 빚는 뉴스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이렇게 희망찬가만 늘어놓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K방역에 심취해서 백신 확보에 안이했던 그런 태도 탓에 우리나라 백신 확보가 매우 뒤처진 것을 상기해 보면 여전히 이런 안이한 태도가 코로나 종식의 최대 적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코로나19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소집하셨다고 합니다. 연일 확진자가 500~600명을 웃도는 상황에서 코로나 4차 대유행의 공포가 국민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쥐어짜는 방식의 방역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백신 확보에 모든 국력을 쏟아붓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연말 대통령이 방셀 모더나 CEO와 직접 통화해서 백신 구입량을 1000만 명분에서 2000만 명분으로 늘렸다고 이렇게 홍보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이 백신 구입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친정권 검사의 표본인 이성윤 중앙지검장 콤비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겁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게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고 종용하는 등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으로 향하자 이성윤 지검장이 사실상 수사방해에 나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연일 피의 사실 공표는 묵과할 수 없다는 여론전을 펼치면서 수사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내 편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검찰 압박에 나선 이 정권의 아나무인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박범계 장관의 과거 행태를 보면 피의 사실 공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과거 박 장관은 상대편에 대한 피의 사실에 대해서 국민에게 당연히 알리는 것이 옳은 태도이고 바른 방법이라면서 피의 사실 공표를 부추겼습니다. 자기 편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온몸으로 막는 분이 상대편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발벗고 나섰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표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여권의 참패 원인 중 하나로 내로남불을 꼽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부 여당은 민심의 분노를 직시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 방해를 위해서 내로남불
고집병을 또다시 꺼내들은 것입니다. 이 정권이 민심의 분노를 직시하지 못하고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거듭해 갈수록 국민의 분노는 커져갈 수밖에 없음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박 장관은 검찰 수사 방해를 즉각 멈추고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에서 즉각 손을 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백신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 누가 만들었습니까? 코로나19 4차 유행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대한민국 인구 100명당 접종 횟수 1.82회의 불명예스러운 기록과 함께 방역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방글라데시와 루안다보다도 못한 기록에 대한 기록이 대한민국 코로나 방역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K-방역이라며 선전해왔던 이 정권의 민낯과 무능이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국민에게 대안 없는 희망으로 속여왔던 것에 대해 어떻게 속죄할 것입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이외에는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선택권 없이 30세 이하만 접종을 제한해야 하는 안전하지 못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백신 접종률 2.2%밖에 안 되는데 11월 집단 면역 형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있는 것이 허상의 터널 끝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정부에 제안합니다. 정부는 백신 공동 생산과 라이센스 계약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그동안 국민을 속여왔었던 이 정부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총력을 기울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백신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스크를 쓰면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국민들께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은 뭐라 하실 겁니까? 작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은 모더나 화이자가 찾아와 구매 요청을 해와 바게닝 중이라고 했던 말을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신 구입에 대한 로드맵도 엉터리로 되어 있지만 그 이유 한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모더나 CEO와 통화까지 하면서 대국민 약속했던 계약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정부의 무능과 위선과 거짓이 오늘 백신 세계 최빈국으로 만든 주범입니다. 11월 집단 면역 약속은 아직도 유효합니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의료 최강국, 대한민국이 그릿된 정치 앞에 백신 세계 최빈국으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통계청의 2020년 연간 지출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의 전체 소비 중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비, 주거비, 보건비로만 절반 이상 55.7%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교육 지출은 전년 대비 무려 23.7%나 감소했습니다. 이만큼 생활이 어려울수록 생계 유지를 위해서 돈을 쓰느라 교육에 투자할 여건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일반 소득은 물론 교육에서 특히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문정권의 무능한 정책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지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의 상황을 인식하며 각종 불공정을 바로잡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하는데 절치부심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도 약자의 동행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지난해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해가며 청계천, 을지로 난개발 피해 소상공인 방문 현장 간담회, 정인이 사건 파악을 위한 양천경찰서 방문 현장 간담회, 미혼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예란원 방문,
아동학대 가정폭력 현장 대응체계, 경찰 및 기초지자체 실무자 점검 간담회 등을 통해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많이 노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일례로 올해 기초자치단체별로 학대 전담 공무원을 2명에서 4명 정도를 배치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원칙적으로 학대 신고가 있으면 경찰과 동행하는 게 원칙인데 차량 하나도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심야, 휴일에는 학대 전담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정책인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약동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우선 소상공인을 위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3법을 발의했고, 아동학대 예방 대책으로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1일부터 우리 당 홈페이지에 온라인 현장 제보 및 정책 제안 센터를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4월 4일까지 총 1,007건이 접수되었고 정책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제안 및 제보가 63건 정도였고, 이 중 9건은 민원인에게 회신했고 54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각종 제보와 제안 사업은 각 상임위별로 할당해서 약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검토 및 회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약자의 동행을 통해 약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아까 우리 비대위원장 권한대행께서도 송원석 의원의 당직자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더 이상 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백신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 여러분들께서 언급하셨는데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무능 탓에 지금 국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쌓여가고 있고, 현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실히 확인했습니다. 정부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개별 기업까지도 백신 도입에 발벗고 나설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 상황, 백신 도입 현황, 향후 대책 등 모든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서 백신 총력전을 펼쳐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병되는 그 진원지를 살펴보면 모두 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생활 습관을 계속 쫓는 그런 장소에서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백신을 확보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더라도 우리 사회는 이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체계도 저는 이 점을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빗대어 정치권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의도 정치권은 4월 7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4.7 이전의 국민의힘과 4.7 이후의 국민의힘은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자만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민심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결코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늘 그 민심을 쫓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원내에 계신 의원들이나 원내에 계신 우리 당협위원장들이나 또 당직자분들께서 우리가 익숙한 과거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습성이 계속 배어나오고 있는지는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미래를 향한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선회해 주십시오. 4.7 이전에는 여당의 실정을 비판하는 것으로만으로도 국민의 민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7 보선의 결과는 이제 국민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라고 하고 대안을 제시하시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겸허하게 여당에 대한 비판뿐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윤리로서 정치를 해나가야 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흥분된 마음들이 고무되면서 우리 안에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는 습성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 아쉽지만 저는 국민들이 우리에게 준 이 민심의 힘을 얻어서 익숙한 과거로부터 결별하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선거 승리 이후에 복당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그 홍준표 의원에 대한 복당 논의가 뜨거운 감자인데, 홍준표 대표의 복당 명분을 들어볼 것 같으면 건전한 경쟁의 링을 만들고 더 큰 화합을 위해 정당의 문을 활짝 열자는 것입니다. 물론 21세기 민주적 정당에서 여러 정치인들이 모여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야권의 화합을 위해 정당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은 장려하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의 복당으로 야권의 더 큰 화합이라는 명분을 들기에는 그 명분이 대단히 궁색합니다. 홍준표 의원에게 화합이라는 수식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당시 우리 당의 대표로 있던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은 야권 단일화에 실패하여 역대 가장 처참한 실패를 맞이했을 뿐더러 2017년 대선 전국에서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뤄내려는 국민의 열망을 거부한 채 분열의 정치에 서막을 열었습니다. 한편 저는 홍준표 의원에게 페이스북 차단을 당했습니다. 비대 임기 시작 즈음하여 홍준표 의원을 비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 때문인지 저는 비대 임기 내내 홍준표 의원의 메시지를 언론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참 어린 후배 정치인의 비판조차 불편해하며 페이스북까지 차단한 홍준표 의원을 야권의 화합, 다양한 목소리 존중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당에 복당시키자는 의견이 맞는지 저는 진지하게 되묻고 싶습니다. 나아가 복당에 반대하는 초선 의원들을 향해 적장자를 운운하는 것은 21세기 국정운영 철학과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뭉치는 민주적 정당에서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당원의 힘으로 움직이는 민주정당이고 혈통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홍준표 의원의 복당은 개인적 친소 관계 차원이 아니라 우리 당의 쇄신과 발전이라는 대의를 통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번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겨우겨우 2030 세대에게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구태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라는 청년들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지난 선거 결과를 지켜보면서 한 기업의 오래된 광고 카피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좋아하는 걸 해줄 때보다 싫어하는 걸 하지 않을 때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지난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분명한 경고를 수차례 올린 바 있었습니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편가르기 정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세금 폭탄, 그리고 이제 외신에서도 널리 알려지게 된 내로남불의 이중적 위선 정치에 이르기까지 이제 제발 좀 그만하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준엄한 경고를 내린 바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국민의 경고를 무시한 채 마지막 선거 순간까지 자신들만의 마이웨이 정치를 이어간 바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압도적인 표를 몰아줬던 국민의 민심은 한마디로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한번 주고 그리고 지켜보겠다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가불성 성격으로 획득한 표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남은 기간 국민의힘에 짊어진 숙제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낡은 정치의 모습과 단호하게 결별하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변화와 혁신에 매진토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선거 내내 유세차에 스스로 올라 목소리를 외쳤던 청년들의 그 외침이 비단 선거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의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그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일상에서 울려 퍼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우리 당 송원석 의원의 갑질 파동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 등 이 활동이 진행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분명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 확신하고 그에 대해 끝까지 분명한 결과가 나오도록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들을 가질 거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외신에서 보도됐던 내로남불이라는 바로 이 말이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역사의 유물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더 혁신에 거듭 매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겠구나.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큰 정책 방향이나 노선을 바꾸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국정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요구였습니다. 이것을 가벼이 여기고 기존 하는 대로 한다든지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경제정책, 안보정책, 인사정책 모두 바꾸십시오. 부동산 정책, 특히 우리 당의 새로운 제안들을 받아들여서 고칠 것은 고치고 가셔야만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들
모두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늦지 않습니다.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고칠 것은 고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만 대통령도 성공할 수 있고 또 우리 국민들도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존 정책들 대폭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용두 3위로 끝났습니다. 지난 4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 이후에 추가 수사를 계속한다고 했습니다마는 1년 가까이 지나서 겨우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만 불구속 기소한 채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8개 부서가 총동원된 사건입니다. 그 배후를 밝히려는 수사를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을 해체하고 온갖 핍박을 가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재수사도 무망합니다. 특검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진실을 밝혀야 하지, 이렇게 태산명동의 서일필식으로 용두 3위로 이진석까지만 책임을 묻는 이런 수사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덮는다고 덮여지지 않습니다. 덮으려고 할수록 국민들은 더 의혹을 가지고 지켜볼 겁니다. 정의가 죽지 않는 한 이 사건을 그대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선거 당일 개표 상황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세를 더 낮추고 국민 앞에 겸손하게 다가가도 모자랄 판에 당의 변화와 쇄신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록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은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이 사건에 대해서 공당으로서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과 당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리 당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적각 윤리위원회 회부해서 윤리위원회 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어제 윤리위원장에게 윤리위원회 소집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윤리적인 기준을 더 강화하고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모든 의원님들과 당원들께서는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을 설정하고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은행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지난 7일 잠정 중단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오늘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혈전 문제 등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전을 고려해서 만 30세 이상에게만 접종을 재개한다는 방침인데, 제외된 접종자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도 방침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백신 여권을 도입한다면서 코로나 종식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계획한 일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백신 후진국이라는 그런 상황인데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안이한 현실 인식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200만 명의 1차 접종이 가능하다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고, 또 11월 집단 면역도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의 목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된다면 참 다행이지만 현재 백신 접종률이 2.21%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연일 백신 수급과 접종에 차질을 빚는 뉴스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이렇게 희망찬가만 늘어놓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K방역에 심취해서 백신 확보에 안이했던 그런 태도 탓에 우리나라 백신 확보가 매우 뒤처진 것을 상기해 보면 여전히 이런 안이한 태도가 코로나 종식의 최대 적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코로나19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소집하셨다고 합니다. 연일 확진자가 500~600명을 웃도는 상황에서 코로나 4차 대유행의 공포가 국민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쥐어짜는 방식의 방역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백신 확보에 모든 국력을 쏟아붓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연말 대통령이 방셀 모더나 CEO와 직접 통화해서 백신 구입량을 1,000만 명분에서 2,000만 명분으로 늘렸다고 이렇게 홍보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이 백신 구입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친정권 검사의 표본인 이성민 중앙지검장 콤비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겁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민 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게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고 종용하는 등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으로 향하자 이성윤 지검장이 사실상 수사방해에 나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연일 피의 사실 공표는 묵과할 수 없다는 여론전을 펼치면서 수사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내 편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검찰 압박에 나선 이 정권의 아나무인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박범계 장관의 과거 행태를 보면 피의 사실 공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과거 박 장관은 상대편에 대한 피의 사실에 대해서 국민에게 당연히 알리는 것이 옳은 태도이고 바른 방법이라면서 피의 사실 공표를 부추겼습니다. 자기 편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온몸으로 막는 분이 상대편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발벗고 나섰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표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여권의 참패 원인 중 하나로 내로남불을 꼽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부 여당은 민심의 분노를 직시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 방해를 위해서 내로남불 고집병을 또다시 꺼내들은 것입니다. 이 정권이 민심의 분노를 직시하지 못하고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거듭해 갈수록 국민의 분노는 커져갈 수밖에 없음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박 장관은 검찰 수사 방해를 즉각 멈추고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에서 즉각 손을 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백신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 누가 만들었습니까? 코로나19 4차 유행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대한민국 인구 100명당 접종 횟수 1.82회의 불명예스러운 기록과 함께 방역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방글라데시와 루안다보다도 못한 기록이 대한민국 코로나 방역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K방역이라며 선전해왔던 이 정권의 민낯과 무능이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국민에게 대안 없는 희망으로 속여왔던 것에 대해 어떻게 속죄할 것입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이외에는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선택권 없이 30세 이하만 접종을 제한해야 하는 안전하지 못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백신 접종률 2.2%밖에 안 되는데
11월 집단 면역 형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있는 것이 허상의 터널 끝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정부에 제안합니다. 정부는 백신 공동 생산과 라이센스 계약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그동안 국민을 속여왔었던 이 정부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총력을 기울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백신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스크를 쓰면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국민들께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은 뭐라 하실 겁니까? 작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은 모더나 화이자가 찾아와 구매 요청을 해와 바게닝 중이라고 했던 말을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신 구입에 대한 로드맵도 엉터리로 되어 있지만 그 이유 한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모더나 CEO와 통화까지 하면서 대국민 약속했던 계약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정부의 무능과 위선과 거짓이 오늘 백신 세계 최빈국으로 만든 주범입니다. 11월 집단 면역 약속은 아직도 유효합니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의료 최강국, 대한민국이 그릿된 정치 앞에 백신 세계 최빈국으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통계청의 2020년 연간 지출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의 전체 소비 중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비, 주거비, 보건비로만 절반 이상 55.7%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교육 지출은 전년 대비 무려 23.7%나 감소했습니다. 이만큼 생활이 어려울수록 생계 유지를 위해서 돈을 쓰느라 교육에 투자할 여건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일반 소득은 물론 교육에서 특히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문정권의 무능한 정책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지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의 상황을 인식하며 각종 불공정을 바로잡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하는데 절치부심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도 약자의 동행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지난해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해가며 청계천, 을지로 난개발 피해 소상공인 방문 현장 간담회, 정인이 사건 파악을 위한 양천경찰서 방문 현장 간담회, 미혼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예란원 방문, 아동학대 가정폭력 현장 대응체계 경찰 및 기초지자체 실무자 점검 간담회 등을 통해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많이 노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일례로 올해 기초자치단체별로 학대 전담 공무원을 2명에서 4명 정도를 배치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원칙적으로 학대 신고가 있으면 경찰과 동행하는 게 원칙인데 차량 하나도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심야, 휴일에는 학대 전담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정책인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약동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우선 소상공인을 위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3법을 발의했고 아동학대 예방 대책으로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1일부터 우리 당 홈페이지에 온라인 현장 제보 및 정책 제안센터를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4월 4일까지 총 1,007건이 접수되었고 정책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제안 및 제보가 63건 정도였고 이 중 9건은 민원인에게 회신했고 54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각종 제보와 제안 사업은 각 상임위별로 할당해서 약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검토 및 회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약자의 동행을 통해 약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아까 우리 비대위원장 권한대행께서도 송원석 의원의 당직자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더 이상 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백신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 여러분들께서 언급하셨는데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무능 탓에 지금 국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쌓여가고 있고 현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실히 확인했습니다. 정부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개별 기업까지도 백신 도입에 발벗고 나설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 상황, 백신 도입 현황, 향후 대책 등 모든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서 백신 총력전을 펼쳐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병되는 그 진원지를 살펴보면 모두 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생활 습관을 계속 쫓는 그런 장소에서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백신을 확보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더라도 우리 사회는 이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체계도 저는 이 점을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빗대어 정치권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의도 정치권은 4월 7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4.7 이전의 국민의힘과 4.7 이후의 국민의힘은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자만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민심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결코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늘 그 민심을 쫓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원내에 계신 의원들이나 원내에 계신 우리 당협위원장들이나 또 당직자분들께서 우리가 익숙한 과거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습성이 계속 배어나오고 있는지는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미래를 향한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선회해 주십시오. 4.7 이전에는 여당의 실정을 비판하는 것으로만으로도 국민의 민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7 보선의 결과는 이제 국민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라고 하고 대안을 제시하시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겸허하게 여당에 대한 비판뿐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윤리로서 정치를 해나가야 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흥분된 마음들이 고무되면서 우리 안에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는 습성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 아쉽지만 저는 국민들이 우리에게 준 이 민심의 힘을 얻어서 익숙한 과거로부터 결별하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선거 승리 이후에 복당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그 홍준표 의원에 대한 복당 논의가 뜨거운 감자인데 홍준표 대표의 복당 명분을 들어볼 것 같으면 건전한 경쟁의 링을 만들고 더 큰 화합을 위해 정당의 문을 활짝 열자는 것입니다. 물론 21세기 민주적 정당에서 여러 정치인들이 모여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야권의 화합을 위해 정당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은 장려하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의 복당으로
야권의 더 큰 화합이라는 명분을 들기에는 그 명분이 대단히 궁색합니다. 홍준표 의원에게 화합이라는 수식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당시 우리 당의 대표로 있던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은 야권 단일화에 실패하여 역대 가장 처참한 실패를 맞이했을 뿐더러 2017년 대선 전국에서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뤄내려는 국민의 열망을 거부한 채 분열의 정치에 서막을 열었습니다. 한편 저는 홍준표 의원에게 페이스북 차단을 당했습니다. 비대 임기 시작 즈음하여 홍준표 의원을 비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 때문인지 저는 비대 임기 내내 홍준표 의원의 메시지를 언론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참 어린 후배 정치인의 비판조차 불편해하며 페이스북까지 차단한 홍준표 의원을 야권의 화합, 다양한 목소리 존중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당에 복당시키자는 의견이 맞는지 저는 진지하게 되묻고 싶습니다. 나아가 복당에 반대하는 초선 의원들을 향해 적장자를 운운하는 것은 21세기 국정운영 철학과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뭉치는 민주적 정당에서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당원의 힘으로 움직이는 민주정당이고 혈통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홍준표 의원의 복당은 개인적 친소 관계 차원이 아니라 우리 당의 쇄신과 발전이라는 대의를 통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번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겨우겨우 2030 세대에게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구태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라는 청년들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지난 선거 결과를 지켜보면서 한 기업의 오래된 광고 카피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좋아하는 걸 해줄 때보다 싫어하는 걸 하지 않을 때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지난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분명한 경고를 수차례 올린 바 있었습니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편가르기 정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세금 폭탄, 그리고 이제 외신에서도 널리 알려지게 된 내로남불의 이중적 위선 정치에 이르기까지 이제 제발 좀 그만하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준엄한 경고를 내린 바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국민의 경고를 무시한 채 마지막 선거 순간까지 자신들만의 마이웨이 정치를 이어간 바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압도적인 표를 몰아줬던 국민의 민심은 한마디로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한번 주고 그리고 지켜보겠다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가불성 성격으로 획득한 표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남은 기간 국민의힘에 짊어진 숙제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낡은 정치의 모습과 단호하게 결별하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변화와 혁신에 매진토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선거 내내 유세차에 스스로 올라 목소리를 외쳤던 청년들의 그 외침이 비단 선거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의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그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일상에서 울려 퍼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우리 당 송원석 의원의 갑질 파동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 등 활동이 진행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분명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 확신하고 그에 대해 끝까지 분명한 결과가 나오도록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들을 가질 거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외신에서 보도됐던 내로남불이라는 바로 이 말이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역사의 유물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더 혁신에 거듭 매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입장하시겠습니다. 예, 출석자분들 입장하시겠습니다. 먼저 사진 촬영이 이쪽으로 좀 도와드리라. 좌익 보관을 해드려야 돼. 우선 단체 사진을 출석자분들은 정면에 유튜브하고 내가 연결 다 할 테니까. 사진 기자들, 여성 기자들 나와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네. 기자님들 누구실까요? 제가 시민에게 하면 다 같이 주거를 하고 외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시민에게 주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주거를! 예, 감사합니다. 발음 잘해야 되겠다. 국회의장 경리하고 이랬어. 서울시를 국제도시로 만들어서 예, 국기에다요 경례! 바로 이하 의식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강대표 권한대행의 말씀을 소개해주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이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첫날부터 서울시정을 세심하게 챙기시는 모습에 많은 서울 시민들이 안도하고 잘 선출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투표는 분노 투표, 절규 투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30 세대는 불공정과 불확실한 미래를 만든 정권에 대한 분노, 40대 이상은 부동산 문제와 가혹한 세금에 대한 절규를 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집값 안정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 정권 들어서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은 강남 집값 잡기에 실패한 것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집값 폭등 현상을 야기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 3월 기준 10억 9천만 원으로 평균 전세값은 6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평범한 2030 직장인들이 부모 도움과 대출 없이 서울 시내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의 현실화 내지는 상향 조정으로 내 집 한 채 가진 사람에게까지 징벌적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대단히 심각한 현상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무려 63개 항목 산정과 연동이 되어 있는데 내 집 한 채 갖고 있었을 뿐인데 보험료가 급등하고 실질 소득이 없어도 부양가족에서 배제되는 노령층이 수만 명이나 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역시 커다란 문제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을 살 수 없는 이들에게는 주거복지를, 집을 살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에게는 편안한 주거를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강남 집값 잡겠다는 협소한 정책 목표로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흐트려 놓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님과 함께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를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고 오늘이 그 첫 번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 국토부의 협력이 필요한 일, 국회 차원에서 법안 개정이 필요한 일 등 오늘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아서 민주당과 협의해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계획하시는 서울 주거 대책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종배 정책위 부의장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당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우리는 부동산 민심에 대해서 똑똑히 목격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진 국민의 불만은 첫째,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주거 희망 사다리가 붕괴됐다는 점, 두 번째, 공공주택 공시가격이 원칙도 기준도 없이 조정이 되고 또 급격히 상승됨에 따라서 세금 폭탄을 우리 국민들이 안게 됐다는 점, 세 번째, 권력과 정보를 가진 자가 이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취한 그런 특권과 반칙,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치권의 시간이 왔습니다.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하루빨리 우리 정치권에서 받드는 것이 정치권의 책임이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한 78% 올랐고 지난 1년만 해도 21.7%가 올랐다는 그런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그동안 25번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통계로 다시 한번 입증해 주는 겁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는 일, 그를 위해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야 되는 일. 두 번째, 부동산 세금을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되는 일. 세 번째, 공시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준을 재정립하는 일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서울시의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를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의회가 삼위일체로 협력해야 해결이 됩니다. 이젠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은 정책의 목표가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국민을 위하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치권이 협치해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하셨습니다. 국민을 위한 협치만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협치를 위해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준비하고 있는 스피드 공급주택 등 공약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민을 원하고 국민을 이해하는 입법과 제도 개선에 청와대와 정부 여당 그리고 서울시 의회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오늘 선거 이후에 이렇게 신속하게 이런 그 당정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 또 이종배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서울 시민들이 겪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이 주택과 관련된 또 세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산적 부담을 비롯해서 풀어야 될 그 난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첫째는 시의회와 풀어야 될 부분이 있고 중앙정부,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풀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국회를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혹은 법 개정을 통해서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신속하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시의회를 통해서 그 풀어야 될 문제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해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강변의 35층 높이 규제라든가 주거지역 용적률 제한 완화라든가 이런 그 각종 시의회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관해서 국토부와 아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재건축 판정 시에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이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들의 경우에도 이 정비사업 추진에 상당한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 안정성 기준 강화로 노후 아파트 주민 여러분들의 생활 환경도 매우 열악하고 그리고 재건축도 힘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문제를 풀어가는데 당이 여러 가지 도움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신설 입법 혹은 기존 법령의 개정입니다. 예컨대 상생주택 공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그리고 상속세, 법인세, 양도세에 이르기까지 각종 세대 혜택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제도가 안착되고 활성화되는데 상당한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터 좀 서둘러 주실 것을 오늘 상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집값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방세법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공약을 했던 부분인데 추후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공시가격입니다. 아시다시피 앞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공시가격이 너무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그와 연동돼서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60가지가 넘는 그 재산상의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이번 기회에 한번 마련해보자 하는 발상의 전환을 하고 있고요. 일단 서울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했는지를 자체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을 모색 중에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 실거래가나 공시가의 산정에 대해서 또 그걸 공시하는 업무에 대해서 지금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업무를 서울시가 일원화해서 시민들께 혼선이 없도록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법 개정 사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종부세가 지금 국세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로 전환을 해서 강남북 균형발전의 재원으로 쓸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공약도 역시 내놓은 바가 있는데 이거 역시 입법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상세한 보고 말씀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부터는 이동계로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모습을 부탁드립니다. 정책 제안으로.
입장하시겠습니다. 예, 출석자분들 입장하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도와드리라. 좌익 보관을 해드려야 돼. 우선 단체 사진을 출석자분들은 정면에 유튜브하고 내가 연결 다 할 테니까. 사진 기자들, 여성 기자들 받아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네. 기자님들 누구실까요? 제가 시민에게 하면 다 같이 주거를 하고 외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시민에게 주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주거를! 예, 감사합니다. 발음 잘해야 되겠다. 국회의장 경리하고 이랬어. 서울시를 국제도시로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식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강대표 권한대행의 말씀을 소개해주십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이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첫날부터 서울시정을 세심하게 챙기시는 모습에 많은 서울 시민들이 안도하고 잘 선출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투표는 분노 투표, 절규 투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30 세대는 불공정과 불확실한 미래를 만든 정권에 대한 분노, 40대 이상은 부동산 문제와 가혹한 세금에 대한 절규를 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집값 안정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 정권 들어서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은 강남 집값 잡기에 실패한 것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집값 폭등 현상을 야기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 3월 기준 10억 9천만 원으로 평균 전세값은 6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평범한 2030 직장인들이 부모 도움과 대출 없이 서울 시내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의 현실화 내지는 상향 조정으로 내 집 한 채 가진 사람에게까지 징벌적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대단히 심각한 현상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무려 63개 항목 산정과 연동이 되어 있는데 내 집 한 채 갖고 있었을 뿐인데 보험료가 급등하고 실질 소득이 없어도 부양가족에서 배제되는 노령층이 수만 명이나 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역시 커다란 문제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을 살 수 없는 이들에게는 주거복지를, 집을 살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에게는 편안한 주거를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강남 집값 잡겠다는
협소한 정책 목표로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흐트려 놓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님과 함께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를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고 오늘이 그 첫 번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 국토부의 협력이 필요한 일, 국회 차원에서 법안 개정이 필요한 일 등 오늘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아서 민주당과 협의해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계획하시는 서울 주거 대책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종배 정책위 부의장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당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우리는 부동산 민심에 대해서 똑똑히 목격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진 국민의 불만은 첫째,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주거 희망 사다리가 붕괴됐다는 점, 두 번째, 공공주택 공시가격이 원칙도 기준도 없이 조정이 되고 또 급격히 상승됨에 따라서 세금 폭탄을 우리 국민들이 안게 됐다는 점, 세 번째, 권력과 정보를 가진 자가 이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취한 그런 특권과 반칙,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치권의 시간이 왔습니다.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하루빨리 우리 정치권에서 받드는 것이 정치권의 책임이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한 78% 올랐고 지난 1년만 해도 21.7%가 올랐다는 그런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그동안 25번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통계로 다시 한번 입증해 주는 겁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는 일, 그를 위해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야 되는 일. 두 번째, 부동산 세금을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되는 일. 세 번째, 공시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준을 재정립하는 일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서울시의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를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의회가 삼위일체로 협력해야 해결이 됩니다. 이젠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은 정책의 목표가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국민을 위하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치권이 협치해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하셨습니다. 국민을 위한 협치만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협치를 위해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준비하고 있는 스피드 공급주택 등 공약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민을 원하고 국민을 이해하는 입법과 제도 개선에 청와대와 정부 여당 그리고 서울시 의회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오늘 선거 이후에 이렇게 신속하게 이런 그 당정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 또 이종배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서울 시민들이 겪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이 주택과 관련된 또 세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산적 부담을 비롯해서 풀어야 될 그 난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첫째는 시의회와 풀어야 될 부분이 있고 중앙정부,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풀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국회를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혹은 법 개정을 통해서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신속하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시의회를 통해서 그 풀어야 될 문제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해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강변의 35층 높이 규제라든가 주거지역 용적률 제한 완화라든가 이런 그 각종 시의회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관해서 국토부와 아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재건축 판정 시에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이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들의 경우에도 이 정비사업 추진에 상당한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 안정성 기준 강화로 노후 아파트 주민 여러분들의 생활 환경도 매우 열악하고 그리고 재건축도 힘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문제를 풀어가는데 당이 여러 가지 도움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신설 입법 혹은 기존 법령의 개정입니다. 예컨대 상생주택 공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그리고 상속세, 법인세, 양도세에 이르기까지 각종 세대 혜택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제도가 안착되고 활성화되는데 상당한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터 좀 서둘러 주실 것을 오늘 상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집값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방세법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공약을 했던 부분인데 추후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공시가격입니다. 아시다시피 앞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공시가격이 너무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그와 연동돼서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60가지가 넘는 그 재산상의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이번 기회에 한번 마련해보자 하는 발상의 전환을 하고 있고요. 일단 서울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했는지를 자체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을 모색 중에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 실거래가나 공시가의 산정에 대해서 또 그걸 공시하는 업무에 대해서 지금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업무를 서울시가 일원화해서 시민들께 혼선이 없도록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법 개정 사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종부세가 지금 국세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로 전환을 해서 강남북 균형 발전의 재원으로 쓸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공약도 역시 내놓은 바가 있는데 이거 역시 입법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상세한 보고 말씀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부터는 이동계로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절대 제한으로
이렇게 돼 있구나.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큰 정책 방향이나 노선을 바꾸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국정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요구였습니다. 이것을 가벼이 여기고 기존 하는 대로 한다든지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경제정책, 안보정책, 인사정책 모두 바꾸십시오. 부동산 정책, 특히 우리 당의 새로운 제안들을 받아들여서 고칠 것은 고치고 가셔야만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들 모두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늦지 않습니다.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고칠 것은 고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만 대통령도 성공할 수 있고 또 우리 국민들도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존 정책들 대폭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용두 3위로 끝났습니다. 지난 4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 이후에 추가 수사를 계속한다고 했습니다마는 1년 가까이 지나서 겨우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만 불구속 기소한 채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8개 부서가 총동원된 사건입니다. 그 배후를 밝히려는 수사를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을 해체하고 온갖 핍박을 가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재수사도 무망합니다. 특검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진실을 밝혀야 하지 이렇게 태산명동의 서일필식으로 용두 3위로 이진석까지만 책임을 묻는 이런 수사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덮는다고 덮여지지 않습니다. 덮으려고 할수록 국민들은 더 의혹을 가지고 지켜볼 겁니다. 정의가 죽지 않는 한 이 사건을 그대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선거 당일 개표 상황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세를 더 낮추고 국민 앞에 겸손하게 다가가도 모자랄 판에 당의 변화와 쇄신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록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은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이 사건에 대해서 공당으로서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과 당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리 당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적각 윤리위원회 해부해서 윤리위원회 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어제 윤리위원장에게 윤리위원회 소집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윤리적인 기준을 더 강화하고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모든 의원님들과 당원들께서는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을 설정하고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은행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지난 7일 잠정 중단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오늘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혈전 문제 등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전을 고려해서 만 30세 이상에게만 접종을 재개한다는 방침인데, 제외된 접종자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도 방침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백신 여권을 도입한다면서 코로나 종식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계획한 일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좀 백신 후진국이라는 그런 상황인데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안이한 현실 인식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200만 명의 1차 접종이 가능하다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고, 또 11월 집단 면역도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의 목표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그렇게 된다면 참 다행이지만 현재 백신 접종률이 2.21%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연일 백신 수급과 접종에 차질을 빚는 뉴스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이렇게 희망찬가만 늘어놓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K방역에 심취해서 백신 확보에 안이했던 그런 태도 탓에 우리나라 백신 확보가 매우 뒤처진 것을 상기해 보면 여전히 이런 안이한 태도가 코로나 종식의 최대 적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코로나19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소집하셨다고 합니다. 연일 확진자가 500~600명을 웃도는 상황에서 코로나 4차 대유행의 공포가 국민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쥐어짜는 방식의 방역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백신 확보에 모든 국력을 쏟아붓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연말 대통령이 방셀 모더나 CEO와 직접 통화해서 백신 구입량을 1,000만 명분에서 2,000만 명분으로 늘렸다고 이렇게 홍보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이 백신 구입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친정권 검사의 표본인 이성윤 중앙지검장 콤비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겁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게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고 종용하는 등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으로 향하자 이성윤 지검장이 사실상 수사방해에 나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연일 피의 사실 공표는 묵과할 수 없다는 여론전을 펼치면서 수사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내 편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검찰 압박에 나선 이 정권의 아나무인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박범계 장관의 과거 행태를 보면 피의사실 공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과거 박 장관은 상대편에 대한 피의사실에 대해서 국민에게 당연히 알리는 것이 옳은 태도이고 바른 방법이라면서 피의사실 공표를 부추겼습니다. 자기 편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온몸으로 막는 분이 상대편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발벗고 나섰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표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여권의 참패 원인 중 하나로 내로남불을 꼽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부 여당은 민심의 분노를 직시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 방해를 위해서 내로남불
고집병을 또다시 꺼내들은 것입니다. 이 정권이 민심의 분노를 직시하지 못하고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거듭해 갈수록 국민의 분노는 커져갈 수밖에 없음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박 장관은 검찰 수사 방해를 즉각 멈추고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에서 즉각 손을 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백신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 누가 만들었습니까? 코로나19 4차 유행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대한민국 인구 100명당 접종 횟수 1.82회의 불명예스러운 기록과 함께 방역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방글라데시와 르완다보다도 못한 기록에 대한 기록이 대한민국 코로나 방역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K-방역이라며 선전해왔던 이 정권의 민낯과 무능이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국민에게 대안 없는 희망으로 속여왔던 것에 대해 어떻게 속죄할 것입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이외에는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선택권 없이 30세 이하만 접종을 제한해야 하는 안전하지 못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백신 접종률 2.2%밖에 안 되는데 11월 집단 면역 형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있는 것이 허상의 터널 끝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정부에 제안합니다. 정부는 백신 공동 생산과 라이센스 계약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그동안 국민을 속여왔었던 이 정부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총력을 기울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백신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스크를 쓰면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국민들께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은 뭐라 하실 겁니까? 작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은 모더나 화이자가 찾아와 구매 요청을 해와 바게닝 중이라고 했던 말을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신 구입에 대한 로드맵도 엉터리로 되어 있지만 그 이유 한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모더나 CEO와 통화까지 하면서 대국민 약속했던 계약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정부의 무능과 위선과 거짓이 오늘 백신 세계 최빈국으로 만든 주범입니다. 11월 집단 면역 약속은 아직도 유효합니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의료 최강국, 대한민국이 그릇된 정치 앞에 백신 세계 최빈국으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통계청의 2020년 연간 지출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의 전체 소비 중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비, 주거비, 보건비로만 절반 이상 55.7%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교육 지출은 전년 대비 무려 23.7%나 감소했습니다. 이만큼 생활이 어려울수록 생계 유지를 위해서 돈을 쓰느라 교육에 투자할 여건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일반 소득은 물론 교육에서 특히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문정권의 무능한 정책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지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의 상황을 인식하며 각종 불공정을 바로잡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하는데 절치부심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도 약자의 동행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지난해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해가며 청계천, 을지로 난개발 피해 소상공인 방문 현장 간담회, 정인이 사건 파악을 위한 양천경찰서 방문 현장 간담회, 미혼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예란원 방문, 아동학대 가정폭력 현장 대응체계
경찰 및 기초지자체 실무자 점검 간담회 등을 통해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많이 노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일례로 올해 기초자치단체별로 학대 전담 공무원을 2명에서 4명 정도를 배치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원칙적으로 학대 신고가 있으면 경찰과 동행하는 게 원칙인데 차량 하나도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심야, 휴일에는 학대 전담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정책인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약동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우선 소상공인을 위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3법을 발의했고, 아동학대 예방 대책으로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1일부터 우리 당 홈페이지에 온라인 현장 제보 및 정책 제안 센터를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4월 4일까지 총 1,007건이 접수되었고, 정책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제안 및 제보가 63건 정도였고, 이 중 9건은 민원인에게 회신했고 54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각종 제보와 제안 사업은 각 상임위별로 할당해서 약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검토 및 회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약자의 동행을 통해 약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아까 우리 비대위원장 권한대행께서도 송원석 의원의 당직자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더 이상 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백신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 여러분들께서 언급하셨는데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무능 탓에 지금 국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쌓여가고 있고, 현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실히 확인했습니다. 정부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개별 기업까지도 백신 도입에 발벗고 나설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 상황, 백신 도입 현황, 향후 대책 등 모든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서 백신 총력전을 펼쳐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병되는 그 진원지를 살펴보면 모두 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생활 습관을 계속 쫓는 그런 장소에서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백신을 확보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더라도 우리 사회는 이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체계도 저는 이 점을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빗대어 정치권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의도 정치권은 4월 7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4.7 이전의 국민의힘과 4.7 이후의 국민의힘은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자만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민심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결코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늘 그 민심을 쫓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원내에 계신 의원들이나 원내에 계신 우리 당협위원장들이나 또 당직자분들께서 우리가 익숙한 과거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습성이 계속 배어나오고 있는지는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미래를 향한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선회해 주십시오. 4.7 이전에는 여당의 실정을 비판하는 것으로만으로도 국민의 민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7 보선의 결과는 이제 국민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라고 하고 대안을 제시하시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겸허하게 여당에 대한 비판뿐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윤리로서 정치를 해나가야 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흥분된 마음들이 고무되면서 우리 안에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는 습성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 아쉽지만 저는 국민들이 우리에게 준 이 민심의 힘을 얻어서 익숙한 과거로부터 결별하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선거 승리 이후에 복당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그 홍준표 의원에 대한 복당 논의가 뜨거운 감자인데, 홍준표 대표의 복당 명분을 들어볼 것 같으면 건전한 경쟁의 링을 만들고 더 큰 화합을 위해 정당의 문을 활짝 열자는 것입니다. 물론 21세기 민주적 정당에서 여러 정치인들이 모여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야권의 화합을 위해 정당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은 장려하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의 복당으로 야권의 더 큰 화합이라는 명분을 들기에는 그 명분이 대단히 궁색합니다. 홍준표 의원에게 화합이라는 수식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당시 우리 당의 대표로 있던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은 야권 단일화에 실패하여 역대 가장 처참한 실패를 맞이했을 뿐더러 2017년 대선 전국에서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뤄내려는 국민의 열망을 거부한 채 분열의 정치에 서막을 열었습니다. 한편 저는 홍준표 의원에게 페이스북 차단을 당했습니다. 비대 임기 시작 즈음하여 홍준표 의원을 비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 때문인지 저는 비대 임기 내내 홍준표 의원의 메시지를 언론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참 어린 후배 정치인의 비판조차 불편해하며 페이스북까지 차단한 홍준표 의원을 야권의 화합, 다양한 목소리 존중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당에 복당시키자는 의견이 맞는지 저는 진지하게 되묻고 싶습니다. 나아가 복당에 반대하는 초선 의원들을 향해 적장자를 운운하는 것은 21세기 국정운영 철학과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뭉치는 민주적 정당에서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당원의 힘으로 움직이는 민주정당이고 혈통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홍준표 의원의 복당은 개인적 친소관계 차원이 아니라 우리 당의 쇄신과 발전이라는 대의를 통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번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겨우겨우 2030 세대에게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구태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라는 청년들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지난 선거 결과를 지켜보면서 한 기업의 오래된 광고 카피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좋아하는 걸 해줄 때보다 싫어하는 걸 하지 않을 때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지난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분명한 경고를 수차례 올린 바 있었습니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편가르기 정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세금 폭탄, 그리고 이제 외신에서도 널리 알려지게 된 내로남불의 이중적 위선 정치에 이르기까지 이제 제발 좀 그만하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준엄한 경고를 내린 바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국민의 경고를 무시한 채 마지막 선거 순간까지 자신들만의 마이웨이 정치를 이어간 바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압도적인 표를 몰아줬던 국민의 민심은 한마디로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한번 주고 그리고 지켜보겠다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가불성 성격으로 획득한 표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남은 기간 국민의힘에 짊어진 숙제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낡은 정치의 모습과 단호하게 결별하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변화와 혁신에 매진토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선거 내내 유세차에 스스로 올라 목소리를 외쳤던 청년들의 그 외침이 비단 선거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의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그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일상에서 울려 퍼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우리 당 송원석 의원의 갑질 파동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 등 이 활동이 진행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분명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 확신하고 그에 대해 끝까지 분명한 결과가 나오도록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들을 가질 거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외신에서 보도됐던 내로남불이라는 바로 이 말이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역사의 유물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더 혁신에 거듭 매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